이번에 새 연준이장 케빈 허쉬의 청문회를 보고 느낀 점은 단 한 가지. 앞으로 폭발적인 자산 상승을 가져오겠구나.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준 체제의 교체를 약속했습니다. 뭔 뜻이냐면 기존이 갖고 있었던 연준의 정책 프레임워크, 통화정책 도구, 소통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올해 만약에 케빈 허쉬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때 있죠? 연준의 5년마다 통화 프레임워크를 바꿉니다. 변경을 해요. 아마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연준이 그동안 봤었던 무슨 이런 물가지표, 고용지표 싹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립금리를 뭐 3%로 보는데 이번에 뭐 4%를 올리고 뭐 2%를 내리고 이런 것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어떻게 보면 예고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미 배웠던 거죠. AI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AI의 잠재 생산량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하락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요 코멘트거든요. AI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그러면 기술이 비용을 낮추게 되는 거죠. 내가 1시간에 100개의 상품을 만드는데 10,000원이 들어가요. 근데 한 개에 10,000개의 상품을 만드는데 10,000원이 들어가. 왜? 로봇이 대신해. AI가 대신해줘.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기존의 아이폰 50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 수 있다? 50만원에 팔 수 있겠죠. 혹은 200만원, 300만원. 아, 물가가 낮아질 수 있겠구나. AI 생산성 향상이 되면. 그럼 공급이 당연히 늘어나면서 상품 가격이 떨어지겠죠. 아, 그럼 물가가 낮춰지겠네요. 요게 AI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에요.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근원 PC보다 절사 평균 중간값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근원 PC가 뭐냐면 그동안 연준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근원 PC이죠. 제가 미국의 CPI 발표될 때 CPI, 헤드라인 CPI보다 근원 CPI가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죠. CPI는 뭐냐면 식품, 에너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애들을 다 포함한 지표고 근원 CPI는 변동성이 심한 애들을 제외한 별로 고정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근원 CPI.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주거비라던가 아니면 뭐 그 의료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 끈적끈적한 것들. 그래서 연준은 이거 끈적끈적한 거 이거 봅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연준은 지금까지 근원 PC를 중요하게 봐요. 식료품, 에너지 제외하고 그 물품들, 물가들. 근데 케빈 허쉬는 자기는 다르다는 거야. 나는 이전 연준처럼 근원 PC 안 봐. 절사 평균 그리고 중간값 봐. 절사 평균은 뭐냐면 상위 10%, 하위 10% 요거 제거하고 가운데 것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평균값만. 야, 너무 높은 애들 혹은 너무 낮은 애들 다 제외해. 평균값만 보자. 그리고 중간값은 말 그대로 상이 많이 오른 상승률이 높은 많이 오른 거 쭉 나열했을 때 앞에 있는 것들 싹 다 자르고 뒤에 있는 거 자르고 중간값만 보자. 평균값만. 이게 중간값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왜 케빈 허쉬가 근원 PC를 안 보고 절사평균이나 중간값을 본다고 얘기를 할까요? 일부분 항상 크게 튀거나 아니면 전쟁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물가 때문에 전체가 높게 보인다. 과열돼 보인다. 그런 착시 현상을 겪으면 안 됩니다. 근원 PC로 너네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높게 보였던 거야. 그럼 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실질적으로 물가는 생각보다 더 낮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의 제롬 파월 연준의장, 지금 연준의장은 축구 선수야. 골대에다 골을 넣어야 돼.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골대의 위치가 근원 PC. 골대가 딱 여기 있어요. 근원 PC야. 근데 새로운 축구 선수 공격수 케빈 허쉬가 들어와가지고 야 골대 거기 아니야. 골대가 어디냐면 너 옆에야. 거기가 아니라. 이 골대 이름이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중간값. 절사평균값, 중앙값. 여기다 골 넣어야 돼. 너네들이 골대를 기존에 지금 잘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골을 못 넣었던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골대는 여기야. 그럼 내가 여기다 골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성공할 수 있겠지. 그 말은 즉슨 뭔 뜻이냐면 연준이 바라보는 그 금리 인하 혹은 뭐 경제 정책 그리고 물가 이런 지표들의 기준점을 어떻게 한다? 아예 기준점을 바꿔버리는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새로운 연준이장이 금리를 내려줬으면 좋겠어. 뭐 해줬으면 좋겠어죠. 지금 여러분들 봅시다.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 봤을 때 금리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려요. 못 내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준점을 바꿔야지. 골대를 바꿔야지. 아예. 물가가 너무 높아서 골대에 골을 못 넣게 했어요. 아니야. 그건 골대가 잘못된 거 기준점을 아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진짜 실제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봅시다. 자, 이게 클리브랜드 연준 보시면은 CPI 3.26, 코어 CPI 2.6, 그리고 트리민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중간값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절사 평균값이 요거고 파란 색깔 미디움이 이제 그 중간값입니다. 요거 2.7, 2.6. 자, CPI 3.26 어때요, 여러분들? 평균 중간값이 2.64야. 그리고 미디움 중간값이 1.72. 해당 CPI는 그냥 CPI는 3.2예요. 확연히 낮죠. 근데 사실 CPI잖아요. 근원 PCE해야 돼요. 근원 PC가 얘네보다는 어떻게 본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근원 PCE가 3%대라고 하면 케빈 허씨가 얘기하는 중간값 그리고 절사 평균값 얘네들은 2% 중후반대다. 중후반대다. 시장 금리는 그렇게 낮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 어우, 정답. 정답. 이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새로운 케빈 허씨 연준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너네들 똥볼 차고 있어. 근원 CPI, 근원 PC로 보던 거 잘못됐어. 이제는 뭘로 봐야 되냐면 절사평균값, 중간값으로 봐야 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한 달, 6개월, 12개월이거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케빈 허씨가 얘기하는 이 절사평균값이 계속 떨어져요. 12개월은 이게 좀 시차가 존재를 하죠. 2.7, 2.5, 1.9죠. 근데 연준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PCE 지표, 식품 에너지 제한 기준 얼마인지 볼게요. 2.8, 2.7, 2.3.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초반대죠. 근데 케빈 허씨가 보는 거는 2.7, 2.5, 1.9%. 확연히 떨어졌죠. 그럼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2.3이고 케빈 허씨가 바라보는 건 1.9야. 이해되셨죠? PCE는 아예 높고 그냥. 그럼 케빈 허씨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 그러려면 물가가 낮아야 돼. 인플레이션이 낮아야 돼. 근데 지금 연준이 측정하는 방법대로 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그럼 그 측정하는 기준점 방법을 바꿔야죠. 너네 PC 근원 PC 아니야. 앞으로 이제 내가 만약 하게 되면 절사평균값, 중간값이 더 정확한 지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응? 그럼 금리 인하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저놈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날 수는 없겠지만 슬슬 그 물가를 매기는 그 기준점을 바꿔서 금리를 내리려고 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자, 봅시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자, 한 가지 상충되는 게 있죠. 아까 우리가 2번에서 AI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대. 그러면,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겠죠. 요거랑 플러스 근원 PCE보다 절사평균값이야, 중간값이야, 물가 기준이 낮아져. 그러면 이것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상충돼요. AI 혁신을 통해서 기업들이 미친 듯이 생산을 해서 물건을 찍어. 그럼 어떻게 될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돼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성장률이 올라갈까 아니면 떨어질까? 성장률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봅시다. 성장률이 올라가요. 그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요. 기업들 주가가 올라요. 자본의 투입, 배분이 늘어나요. 투자를 하게 돼요. 내가 샀던 주식이 코인이 올라갔네. 소비가 늘어나요. 물가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물가가 쭉 올라가면 요것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물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상충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반문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AI 생산성이 향상되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서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중립금리라는 거 배웠죠. 중립금리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세상에서 그냥 이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해요. 그 중립금리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있다. 연준은 중립금리까지 금리를 내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연준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 그러면 언제까지 금리를 내려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중립금리까지 내려야 됩니다. 왜? 이상적인 금리니까. 반대로 금리가 너무 낮아. 금리 올려야 돼요.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올려야 됩니까? 중립금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점이 중립금리인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너무 높다고 하죠. 케빈 허씨도 내리려고 그래.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여기라고 볼게요. 그럼 이만큼 내릴 수 있는데 AI 생산성 향상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 그러면 중립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겠네. 그럼 여기일 수 있겠고 혹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 말은 즉슨 뭔 뜻이냐면 AI 생산성 향상 때문에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더 못 내린다는 걸 의미해요.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케빈 허씨 얘기가 금리 인하다 무조건 상승이다 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중립금리가 지금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다는 거. 혹은 금리를 반대로 올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중립금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대략적 계산도 안 돼요. 트럼프 저 전쟁 터트려 놓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당장 중립금리인지 뭐 금리 인상인지 인하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캐비너 씨가 부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초반에는 어떤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초반에는 어제 여러분들이 인사청문회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초반에는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 금리 인상으로 갈 것 같아? 중립금리가 높아서 아니면 금리를 내리는 걸로 갈 것 같아요? 어제 인사청문회를 요약하자면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금리 인하에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자, 네 번째 대차대조표 촉구한다 그러죠. 연준이 장기채 사주고 돈 푸는 거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어제? 점진적으로 천천히 시장에 돈 부족하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즉슨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 2번, 3번, 4번 공통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예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초기에는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이겠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다시 금리를 올릴 거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급격하다, 안 좋다, 경기가 부러졌다 그러면 급격하게 올릴 수도 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전반적인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시황을 딱 짜는 거예요. 아, 올해 뭐 몇 분기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올해 하락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짜는 거. 그럼 호슈님 알겠어요. 케미너 씨가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초기 기조는 이제 금리 인하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자산시장이 이렇게 오르겠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자산시장 가격이 꼬꾸라지겠죠. 그럼 이 꼬꾸라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리 인상 기조로 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요거잖아. 요거를 알아야 최고점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빠지는 시점을 알아야 또 이 최저점에서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살 수가 있잖아요. 전쟁 중에도 미국 경제가 견고한 가운데 인하할까요? 인하할 수 있죠. 인하할 수 있죠. 봅시다 여러분들. 물가가 이렇게 낮은데 인하할 수 있죠. 충분히. 높은 금리는 뭐라 그래요? 자, 내가 케빈 어시야. 뭐라고 얘기할까? 높은 금리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금리 내릴 수 있죠. 전쟁 중이기도 하고 경제가 이렇게 견고한 가운데도 내릴 수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변명할 수 있을까? 아, 여러분들 기존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했었던 그 슈퍼코어 지표는 코어에서 주거비까지 뺀 지표입니다. 이 주거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시차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BLS 노동통계국장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지표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슈퍼코어 이 지표 기존에 있었던 연준이 쓰는 지표들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끝난 가격을 안정통계가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이런 논리 나오겠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하는 데서 명분 당위성 만들기만 다 만들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너무너무 좋아요. 일본이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갖고 싶었는데 20년 동안 못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여러분들 봅시다. 언제일까?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 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엑시트랑 막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관점 시향 정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실제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미친 듯이 돈을 많이 벌고 그 AI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될 때 기업들의 이익이 폭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막 미친 듯이 연이어서 하고 시장이 확장됐을 때 AI 버블이 거의 끝자락에 갔을 때 그때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AI로 인해서 3단계로 나누자면 첫 번째 단계가 투자예요. 야, 얼마 투자합니다. 뭐 엔비디아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를 투자하고 서로 뭐 자기끼리 뭐 투자하는 뭐 말들이 많죠. 두 번째가 그 투자로 인해서 실제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에. 세 번째가 그 기업들이 미친 듯이 매출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나오냐? 그 구간이 2번, 3번에서 나와요. 연준의 케빈 어시의 금리 인상이. 지금은 어디입니까? 여기 한가운데죠. AI 생산성 향상이 진짜 시장에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위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이 이익이 폭발한다, 시장이 막 확장한다, 그때는 진짜 위험하다. 그때는 케빈 어시도 뭘로 돌아갈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돌아선다. 그럼 케빈 어시는 초기에 어떻게 들어간다?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러분들 5월 15일 날 당선 선임되자마자 바로 금리 못 내려요. 희망회로야. 그리고 여러분 금리 인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해의 면들을 보셔야 돼요. 금리 인하는 크게 의미 없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내리는 그 방향으로 가기는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얘기하고 있는 뭐 RMP 이런 것들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찌됐든 간에 금리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대차대표 축소는 걱정하지 말자. 점진적으로 할 거다. 베세드 재무장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시장과의 소통 축소 가능. 요거는 앞으로 FOMC에서 점도표 발표 같은 거 안 할 가능성 높아요. 이제는. 점도표 발표 같은 거 안 할 가능성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제 캐비너시 모습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캐비너시 그대로 모습이었다. 대신 좀 절제하고 원론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당연히 그게 보여줘야죠. 짱구도 아닌 이상.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켜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캐비너시가 이런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5월 15일 날 파월 연준의장 바톤 터치를 못 받으면 말짱 깡이죠. 사실. 뭐 6월달, 7월달도 받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또 각인의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또 막 좀 해명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소가 되고 좀 틀리스 상원의원이랑 좀 합의 맞춰져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